대선 후보들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황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종 사전투표율이 11.7%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대선에서는 처음이어서 4.13 총선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시간대 투표율이 2배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그 사전투표가 과연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선거 구도는 전통적인 선거 구도로 지금 전환돼 있지 않습니까? 이념과 지역 패권으로 지금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야권의 진보적인 영역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 60%를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렇게 지금 3분지계가 서로 치열한 쟁탈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때문에 오늘 투표율을 보면 광주, 전남, 전북, 세종시 이쪽이 상당히 많은 견인 효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TK 지역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났을 때는 지역적으로 TK는 경쟁 상대가 서로 없다. 홍준표 한국당과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조직력이 강화된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조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나중에 투표할 사람이 오늘 미리 나와서 투표를 많이 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가 지금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지역 패권이나 이념 패권 구도로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강석진 국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전투표율 높은 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투표 이전에 상황을 보면은 TV 토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끝까지 높았습니다. 낮아서 20%대였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투표율도 높았고 촛불 시위로 사람들의 그 정치적 의식도 굉장히 고양이 됐습니다. 뭐 태극기 집회도 뭐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사전투표 의사나 선거 참여 의사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높은 정치적 참여 의식을 갖다 보여준다고 보고요. 일단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 플러스 당일 투표까지 포함한 총 투표수가 가장 말을 하겠죠. 다만 이 사전투표라는 거는 이 선거 운동을 조직하고 있고 지금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들을 자료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은 그분들한테는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이야기를 또 나왔는데 대구는 낮지만 경북 지역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 대구 지역으로만 좀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사전투표 양상을 보면 저는 한두 가지 양상은 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에서 과거 좌우 대립형으로 이제 야당 대 여당 그 구도로 지금 환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원력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화면 그림은 인천공항이나 서울역 등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투표하기 좋고 영상을 잡기가 쉬운 지역을 갖다 주로 그림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지금 지방들도 굉장히 높거든요. 광주, 전남, 전북 뭐 이런 데 높은데 동원력이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동원력은 기존 정당이 강합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뭐 각 당에서도 유불리 계산에 분주할 텐데요.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이 높은 사전투표율 내일까지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각 당 후보들에게 어떤 그 득표율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깜깜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깜깜이 선거인데
선거에서 막판에는 대세론이 기승을 부리는데 결국은 대세론은 사표 방지 심리와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후보를 찍어라. 이런 선거 전략에 지금 이용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오늘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한테 많이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각의 진영 논리에 맞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선거의 어떤 패턴인데 선거 캠페인의 뭐 일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선거 이 투표율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충청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네. 충남이 11.12, 충북이 11.67%, 상대적으로 5% 정도가 낮다는 것은 지금 유력 정치인 후보가 충청 출신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지역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선 후보가 없다는 그런 어떤 반증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전 투표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와 나도 그 당일에 투표를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총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고양됐다는 걸 갖다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꼭 그 말씀대로는 아닌 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2016년 총선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그때까지로서는 역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총 투표율은 58%인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는 역대 투표율 중에 중간쯤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하고 총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이제 한 두세 번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총 투표율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아무래도 좀 시기상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 젊은 층이 대거 나오면 개혁적인 세력한테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아무래도 몰리지 않겠냐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조직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 높아진 것을 대세론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당일 투표에서도 우리한테 찍게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이 또 일정 부분 숨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5월 9일에 뚜껑을 열어보면 정확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대선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둘러서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단 이 공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평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갖다 굉장히 유심히 보게도 되고 또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문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말을 해서 어떤 기사나 뉴스가 진실이냐 아니냐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일정한 원칙을 갖다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저께 그 기사는 그런 취재 원칙이나 보도 원칙에 좀 누락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취재원을 우리가 복수로 늘 접촉을 해야죠. 그다음에 어떤 주장이 나오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그런 게이트 키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취재원도 안 돼 있었고 크로스 체크도 안 돼 있었고 게이트 키핑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사 요건상 굉장히 뭐랄까 뉴스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큰 뉴스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어저께 그 보도를 했던 SBS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한국 언론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슴 아프게 그 뉴스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공방이 얼마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압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에 저는 그 SBS 보도본부장인 김성준 앵커가 평소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신중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일단 외압이 없었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항의 과정에 좀 고압적 태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좀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그 고압적인 태도를 굳이 취할 필요가 없었다. 말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외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집권하면 SBS 뉴스를 싹 없애겠다는 발언도 했고 누구누구는 그만둬라. 뭐 김성준 앵커 뭐 본부장 그만둬라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한 협박입니다. 취소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 준칙의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정치권의 공방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덧붙이시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격하는 입장이고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의 제4부기 때문에 그만큼 공중파로서 책임감은 상당히 크다. 이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정 부분 이거에 연관이 조금이라도 돼 있다고 뉘앙스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타고 나가면 탄원 효과라고 합니다. 대중의 머리에 그대로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들 대중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유리한 것만 취하는 것이 수용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대선 이후까지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이다. 이것이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 SBS에 해명한 것이 100%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지금 투표를 지금 대통령 권력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각 당의 당략적인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막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사안이 많을 텐데 정책 검증이라든가 정책 공약, 공방 이런 것을 벗어난 제3의 어떤 그런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뭐 뉴스가 워낙에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선거 기간에는 특별히 더 많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이라서 또 언론이 또 사회적 공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말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그 공천을 못 받았었죠.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었는데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1년 4개월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부겸 의원과 이제 대구 경북을 이끌어가는 민주당의 쌍두마차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문재인 후보에게 힘이 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징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홍일학 의원이 그동안 좀 뚝심 있는 정치인으로 비친 것도 있고 또 공천 탈락했을 때 다른 당으로 안 가고 무소속으로 거기서 어려운 싸움을 해서 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선거 구도는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쭉 나뉘어서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무슨 서로 자극하는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괴멸시킨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부터 더 대립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서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일학 의원이 문재인 후보 쪽에 가담한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 보수 표심이 또 전환이 될 것인가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일학 의원도 오늘 말을 할 때 배경 설명을 하면서 대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구 분위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상징적 효과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미미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유한국당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도 받아들이고 징계받은 친박계 의원들도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또 대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선거에 후보로 나오면 후보는 적이라도 끌어오고 싶고 시장에 나가서 작은 분이라도 이렇게 끌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평소에 나한테 욕을 한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후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이 당이 두 개로 쪼가지고 물론 뭐 비율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금 한 20명 정도가 나가 있고 13명이 지금 복귀했지 않았습니까? 이 20명까지도 가져오고 싶은 것이 후보의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13명이 입당을 선언하고 지지 선언을 했는데 당에서 친박 핵심 세력들이 들어오면 내가 뛰쳐나가겠다 이렇게 또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이다. 이 당이
이분들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그걸 떠나서 그것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서로 이제 당내 갈등이나 당내 투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외부적인 큰 전쟁이 남아 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내부적인 갈등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독재자들 보면 외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도 좀 상당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외부적인 큰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예. 내부적인 갈등을 이참에 해소하자. 이런 어떤 전략을 후보로서 내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뭐 홍 후보 자체가 보수 대연합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원론적인 반응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것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우리 보수 표심도 방랑삼천리를 하고 있지만 보수 정치인들도 참 방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대선의 유불리 문제도 있지만 대선 후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물론이고 친박도.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권을 누가 쥐느냐, 어떤 형식으로 쥐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첨예한 다툼이 될 겁니다. 홍준표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기 친위대가 그 탈당파를 받아들이면 친위대가 일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낙선을 해서 당권을 쥐게 된다 그러면 자기 계파 의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이 하나 생기는 거죠. 반면에 친박은 그 사람들이랑은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케미가 다르다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들 들어오면 내가 나간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친박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그 활동, 복귀, 명분의 되찾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의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각 국회의원들 개개인들 또 그룹들의 진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른정당 그 탈당파들은 지금 오늘 황영철 의원이 뭐 한 3-4명 정도는 철회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한두 명은 더 이제 철회를 하고 저 바른정당 쪽에 합류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10분 정도는 좀 인공위성처럼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좀 시간이 가지 않을까. 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그거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대선 전까지 그럼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저 사무총장 보고 비대위 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일부 보도는 지시했다, 일부 보도는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그걸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문을 닫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좀 비대위 같은 건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는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여쭤봤는데 탈당파 의원들의 행보가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지금 지지 여론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실제로 득표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유승민 후보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뭐 심상정 후보한테도 뒤져가지고 5위에 뭐 그랬는데 5% 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후보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 후원금도 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 동정심은 열정이나 충성심보다는 강하거나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 언더독 효과는 일과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 대선 국면에서는. 다만 한 가지, 선거 후에 유승민 후보가 정말 존재감도 없이 쓰러져 갈 것을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유승민 후보라는 존재감은 살려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후에 유승민 후보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지지 계층은 이미 완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가 끌어올 표심은 중도 표심 15% 정도에서 끌어오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 네.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하는데 과연 이 표심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수층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5일 뒤에 6일 뒤에 있을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1야당을 하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하던 그다음에 네.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황영철, 정운천 의원이 다시 올려다가 다시 돌아갔냐. 지역위원장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지금 들어와서 하면 내부적인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선 전에는 입당을 안 시키지 않을까, 시킬 수가 없지 않을까, 예. 대선이 끝나고 선별 입당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하여튼 그걸 떠나서 정말 뭐 정치에서 독불장군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패거리가 하는 거고 새가 하는 건데 유승민은 뭐 여러 가지 지금 20명으로 이제 줄어든 미니 정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용기 있게 보수라는 지평을 열고 TK에서 배신자 소리도 많이 듣고 예. 홍준표 후보도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외로운 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일단은 대선이 끝나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국회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예. 상당히 외로운 투쟁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뭐 농담 섞인 이야기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탈당파 의원들에게 유승민 후보가 고마워하는 것 아니냐, 심정적으로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분석도 누군가는 재미삼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뭐 발언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지지 유세를 하면서 유승민은 보수의 희망이다. 심상정은 진보의 자부심이다. 저희가 이제 오자구도 선거를 워낙에 오랜만에 치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전에 뭐 양자구도나 삼자구도 때는 이런 발언을 저희가 본 적이 전혀 없어서 이 발언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역시 문재인, 홍준표 두 사람을 겨냥을 한 거죠. 예. 그 안철수 후보가 5차 그 TV 토론 때 보면은 양쪽을 1, 2중대라고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 패권 세력이다, 뭐 1, 2중대다 이렇게 몰아쳤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갈 표를 갖다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예. 유승민, 심상정 쪽에 가면 차선이고 그게 또 좀 방랑하다 자기한테 오면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후보를 겨냥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예. 저는 조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예. 그 이제 전에서부터 자강론을 갖다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예. 사실은 유연한 자강론, 더 폭넓은 자강론으로 나가서 연대나 협치의 그 대상들을 갖다 미리미리 넓히고 손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좀 늦은 느낌도 있고 진작에 좀 그러면서 협치 내진 연대의 모양을 갖다 이렇게 좀 잘 차리고 네. 또 구체적 내용을 채워넣었으면 더욱 효과가 있었을 텐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여하튼 전략으로서는 예.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하고 좋은 전략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이나 멘트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뭐 전략도 그렇지만 일단은 대선 국면에서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선거판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대 패권 선거 구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을 계속 공격하면 중도층이 오리라고 싶은데 중도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왕이면 보수와 진보 둘 중에 선택을 못하면 그러면 될 쪽으로 밀어주는 대세론에 따르는 것이 이제 선거의 어떤 패턴인데 특히 타이밍을 놓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박영선 의원이 탈당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때 전격적으로 그것을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박영선 의원을 잡지 못했다. 그때 저는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타이밍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경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심상정 후보도 자신의 유세 현장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대선 판에서 승리는 어렵더라도 대선 후를 생각하면 하여튼 최대한 득표율을 올려야죠.
그리고 국회는 이미 다자구도화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선 구도 속에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아령처럼 쫙 쏠리면 중간파 또 소수파, 네. 합리적 무슨 정치 세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세력들이 설당이 좁아지죠.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방선거 때 맞춰서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끝나자마자서부터 1년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계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뭐 서로 이렇게 갈등도 많이 할 것이고 또 합정 연영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지분을 높이고 그러려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강 구도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우선의 계산 중에 하나가 들어갔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심상정 후보라고 한다면 예. 어떤 심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행태는 촛불 민심을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반성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의 거친 말이라든지 지난번에 뭐 동물 최음제 이야기도 예.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뭐 이제 앞서서 좀 멀리 내다보긴 하셨는데 대선 이후의 상황, 물론 어떤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지 않을 것을 가늠하고 그런 전략까지 짜겠느냐만 그래도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지금 목표를 한 15%로 잡고 있잖아요. 15% 정도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지지율을 달성하게 되면 차기 정부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분야나 어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을 고려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전략을 그 어떤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저희 어디 가장 가정입니다. 15% 이상을 득표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충분하죠. 뭐 선거는 표심이고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가 15%가 아니고 문재인 대표 1대1 구도로 가면 40%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뭐 목표는 목표지만 보수 유권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찍으라고 그러면 진보는 심상정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인 40% 정도를 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예. 진보를 지지하는 계층도 이 상당 부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가 확장성이 지금 38, 35에서 40%이 정도까지 본다면 심상정 후보가 약진을 한다. 진보의 영역을 훨씬 더 넓혀주자 이 기회에. 예. 이렇게 되면 15%를 목표로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표가 상당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87년 대선의 결과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36%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예. 심상정 후보가 1대1로 맞짱을 뜨겠다, 1대1 구도로 가겠다, 골드크로스 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이에 보수층의 계층은 샤이 보수까지 다 나와서 마지막 총 단합하자 뭐 이런 구도로 또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변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내일도 투표를 할 수 있고 네. 또 9일에도 투표를 할 수 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되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 우선은 역대 선거에서 보면 네. 막판에 말실수하는 게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런 거 빼놓고는 지금 현재로서 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단일화 변수,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마지막까지도 조금이라도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덜컥 뭐 손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국민을 설득할 만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공통된 목표, 공통된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단일화가 된다면 예. 좀 변화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과의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요. 대선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